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 올해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돌아보니까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은 올 연초 대비 43% 올랐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지난해에도 좋았고. 예. 그렇게 되면 22년도 낙폭을 이제 작년에 다 만회한 거고 뉴욕 증시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올해는 네. 다 수익 구간이었던 거죠. 예, 미국 얘기하다 보면 뭐 부러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지금 뭐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갖다가 우리 국내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초 거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떤 식으로 근데 워낙에 지금 전국 흐름이 뭐 불확실성을 또 드리고 있는 데다가 시시각각 또 뉴스의 흐름이 막 달라지니까 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당분간 토요일마다 또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올 네, 수밖에 그럴 없는 것 같죠. 상황이다 보니까 주말 지나고 시장이 또 어떻게 그 해소를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도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또 어제 표명하기도 했는데 네. 당국의 역할도 한번 지켜볼 만한 시점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정 이사님하고도 또 우리 머니쇼에서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 뭐 그래도 주초 거래다 보니까 한번 지난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네. 그 조금 전에 두 분 멘트 하실 때 저도 이렇게 귀에 딱 꽂혔던 게 네. 부럽다. 미국 네, 정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많은 뭐 좋은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호재들도 만발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자금들을 막기 위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없다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런 작은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재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두들잡기 식으로 계속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봐집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 아시겠지만 정태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죠. 네네. 네. 그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분도 얘기하시지만은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보면 또 가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갈등이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정태주라고 그래서 진짜 네?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정치 테마주. 예.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알았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되도록이면 풀어서 써주세요. 아, 예. 뉴욕 증시는 좋았잖아요. 네. 뭐 주말에 뭐 나온 지표도 그쵸? 있고 이제 고용 지표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뭐 뭘 해도 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요.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만 아니었다라면은 네. 다우 지수도 상승으로 갈 수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그 종목이 이틀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우 지수만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2만 7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에 상을 했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올라갔습니다.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어떤 상승이 이뤄졌고 그런 부분들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어떤 상승세를 계속 이끄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같은 경우도 0.6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참 이 부분이 국내 정치 쪽으로 와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스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지금 증시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까?
라는 그런 걱정도 약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12월 달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디커플링이 아닌 좀 커플링이 되게 되면서 국내 좀 수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M7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트럼프 정권 들어오게 되면서 뭐 단연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다라면은 다시 테슬라가 좀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또 목표 주가를 $350에서 $400로 또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테슬라가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XAI와 관련된 AI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우주항 쪽,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 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좀 순환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조금 이제 테마주가 아닌 그래도 섹터 쪽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나오는 소식이 이제 미 연준이 12월 달 FOMC에서 금리 25bp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80%까지 네네. 높아진 상황인데 사실 앞서 소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미국 고용 지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뭐 일단 신규 취업자 수 증가만 놓고 봤을 때는 고용 시장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업률은 또 소폭 증가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그 근거로 고용 시장 둔화를 들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사실 금리 인하 명분이 좀 네네. 적어지는 거고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근데 두 분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건 좀 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네네. 예. 같은 현상에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식이 네.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정민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뭐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잘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서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만 본 것 같아요.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4.1%에서 4.2% 올라갔고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은 62.5%이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최저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보고 아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좀 보고 싶은 건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어쨌든 고용 건수가 좀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도 네.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조금 더 나왔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을 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유계 중심을 실어가는 게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9월달, 10월달 보다는 금리의 어떤 중요도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시장이 항상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금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리고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좀 예.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금리 쪽보다는 뭐 머스크, 트럼프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 번만 더 드리면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의 머스크와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네네. 된다. 특히 시장도 그러하다. 그게 그 현상이 아니 저 고용 지표도 있었지만 지난 주말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 발표했던 그 네네네. 12월 소비 심리 지수 네네. 네네. 이게 뭐 2.2 전월보다 2.2% 상승이 74. 어쨌거나 뭐 지난 4월 이후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살짝 올라갔어요. 네. 2.9%. 그러니까요. 근데 전월비 0.3% 포인트 올라갔고 고용 지표 발표할 때 나오는 임금 상승률도 높아져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쨌거나 시장을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시간 대학의 이 설문조사 책임자가 설명하기로 이제 민주당원들은 네네. 예상되는 정책 변화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특히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네네네. 반면에 공화당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 네네. 여기에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네.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다르네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기대 거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 예, 아예 뭐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거라 생각하는 거고 네네. 뭐 세상이 그런가 봅니다. 네.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 근데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살짝 이렇게 엇갈려요. 우리 정 이사님 보시기에 네. 엔비디아는 힘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어쨌거나 뭐 전고점 근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는 대장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것 대장주를. 같아요. 네네. 한번 보자고요.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테슬라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주류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전기차였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일화가 이제 돈 많은 누나 요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잘 아시겠지만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2020년 10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이 나왔었고, 시장의 어떤 또 카테고리가 HBM이 또 질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더 좋은 걸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네. 가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과연 누가 수혜가 될 것인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찾아 나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우주의 기운이 이제 머스크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그쪽도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 찾아 나서다 보니까 테슬라를 이제 탑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2021년도 10월 달 이후에 테슬라가 좀 쉬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이제 테슬라가 메꾸지 않을까, 차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2의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좀 더 우상향 추세를 좀 네네.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아무래도 테슬라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 사실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네네. 때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더 간다라면은 예. 만약에 그럼 지금 안 말씀하신 들고 대로,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기다렸다 사야 돼요? 저는 사요. 아, 지금이라도? 저는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테슬라가 2022년도, 2023년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장세였다라면은 약간의 어떤 부담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볼 때 전기차 업체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XAI, 예. 우주항공, 예, 예. 드론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이것도 자율주행과 연결되게 되면서 옵티머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는 지금 미래를 봤을 때 돈 되는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이게 꽃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아마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전고점에 되었던 저항, 부담감보다는 뚫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기다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저는 이정민 앵커 이런 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기다린 조정이 오나요? 기다린 조정 안 오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딱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증시 격언도 네. 끼워 맞추기 나름이에요. 코에 걸면 네.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그 반대되는 격언들도 되게 많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뭐 갖다 맞추기 나름이라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을 보고 싶으면 본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더 간다. 기다린 조정은 안 온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게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 거를 굳이 부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조정이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 현상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SBS 비즈 네. 출연자로서 시청자로서 네. 진짜 오랜 인연을 맺어왔지만 네. 우리 이정민 앵커 갖다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는 패널은 제가요? 처음이네요. 아닙니다. 오해십니까? 오해요. 소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면박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즐거우신 것 같아요, 소장님. 저는 즐겁네요.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즐겁네요. 참 이렇게라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니. 네. 아니 지금 저 엔비디아 얘기 나온 김에 예. 이거는 무슨 뉴스죠? 캐나다의 AI 칩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CEO가 쟁쟁한 사람이네요. 짐 켈러. 네네. 이 양반 인텔에도 있었고 네네. 테슬라에서 자율 네. 주행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는 사람이네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투자를 한다고요? 네네.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짐 켈러라는 사람도 상당히 짐 켈러도 상당한 반도체 대부 이런 글쎄, 네, 예, 그런 예, 표현도 좀 하고 예. 있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신 텐스토렌토의 어떤 비슷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벨리온? 예. 거기도 AI 스타트업인데 좀 비슷한 기업으로 좀 봐지는데 이분이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대부 성격이 있으면서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에서 상당히 좀 이름 있는 분이신데 일단은 이 텐스토렌트라는 기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회사가 그 AI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부분을 계속 출시를 해왔었는데 그게 네. 뭐 TT 부다, 예. TT 메탈리움 이런 거 출시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목 좀 해야 될 부분이 TT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어떤 설계는 엔비디아 했지만은 예. 이거를 시장을 잠식할 수 있게 구현해 시켜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요게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어허. 근데 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만 만들다가 이제는 7월 달부터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AI 신형 가속기를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엔비디아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아. 나오다 보니까 음. 시장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엔비디아 독점을 과연 막을 것인가 아니면 독주자에 이어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그거는 솔직히 소비자가 좀 결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형 가속기를 계속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어떤 점유율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앞으로 뭐 텐스토렌토가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을 만약에 가지고 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어떤 시장의 변화도 가파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텐스토렌토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가져오게 되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텐스토렌토가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를 지금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텐스토렌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엔비디아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소대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점유율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텐스토렌트에서 나온 AI 가속기를 사줄까가 이 관건이고 거기 어떤 그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애플이 이제 아마존 AI 칩을 채택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얼마만큼 또 시너지가 나는지 거기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과 아마존이 AI 칩 관련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엔비디아에 어떤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 텐스토렌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AI 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수급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워낙 전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매력적인 걸 기대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헤지 펀드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수익을 낸 헤지 펀드 지금 자금이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네네네. 얘기들이 있어요. 그쪽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승 룸이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불만? 국내에도 조금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라는 상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헤지 펀드들이 그러니까 헤지 펀드만 놓게 본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남의 떡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품들 쪽 그런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나라 그 운용사들이 좀 많이 좀 출시해주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주식이 좀 안 좋을 때 대안으로 그쪽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품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 다 많이 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또 ETF 같은 경우에 예. 그 AI 전략 인프라라고 신한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그 ETF가 있거든요. 예. 요게 오클라하고 뉴스케일 파워 요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면 소형 SMR 쪽. 네, SMR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국내 쪽 같은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냐면은
지금 국내 쪽 같은 경우는 SMR 관련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두산 NLBT, BHI 그리고 두산 NLBT 쪽으로 이제 그 매출처가 있는 한신기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지금 SMR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오클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거기에 동조할 만한 국내의 어떤 관련 상품이나 주식은 현재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정치 이런 사태들 때문에 원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될 만한데 제가 얘기가 좀 센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그 헤지펀드에 대한 얘기를 그런 하게 되면서 자금 이동, 예. 네, 자금 이동에 따라서 개인들도 같이 갈 만한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어쨌든 자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가는 방향 쪽으로 동조하실 만한 도구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런 도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기 좀 셀 수도 있는데 뭐 그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너무 흉측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요즘은 저거하고 실제 시장 흐름하고 이렇게 뭐 잘 맞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 이사님, 네. 저기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아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던 어떤 탄핵안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 재료 극단의 불확실성 재료를 네. 앞두고도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 대비 꽤나 낙폭을 줄이면서 낙폭 아래꼬리가 줄였죠. 달렸거든요. 네. 차트상으로. 지금 이거 오늘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켜봐야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좀 예.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근데 사실 저도 주식을 업으로 하게 되면서 비상계엄은 저도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45년 만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가 전혀 또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선반영될 때까지 뭐 기다린 거 외에는 방법이 솔직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 아래꼬리를 단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탄핵이 되면서 빨리 안정을 찾을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저는 반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 통과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과 좀 반대로 갔기 때문에 아마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소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비상계엄 같은 경우도 비상계엄으로 해서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악재가 나타났든지 간에 분명히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게 되면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 뭐 네네. 김병환 금융위원장 할 것 없이 개장 전에 일종의 뭐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강조,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구두 개입이기도 한데 그죠? 네네. 환율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420원 위에서 출발할 것 같고 지금 뭐 10여 분 남았습니다만 야 오늘 진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참 근데 이게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 증시가 진짜 폭락이면은 그날만큼은 이렇게 포지션이 없고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은 폭락 시에는 저가 매수는 하다못해 장중이든 그 다음 날이든 네네. 이렇게 수익 내고 털고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오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는 게 네네. 빠져나오는 게 네네. 왜냐하면은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좀 종목이 빠질 때 좀 네. 대책 없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방산주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늘스페이스, 현대로템. 네. 그러니까 조금 종전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방산이었던 기대 심리가 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조정폭이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은
생각을 하다가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매도의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5% 10% 이 먹을 수 있는 폭을 손해 보더라도 확인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딱 네네. 매수 구간은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냥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추세가 바뀌게 되잖아요. 5% 10%덜 먹더라도 추세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올라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내가 취하더라도 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의 경우,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또 대체 없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괜히 들어갔네, 이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쪽이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좀 참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1.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381포인트. 코스닥 3.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6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각각 호가는 53,900원, 163,8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4,100원이고 현대차도 1.7% 약세가 예상되고요. 기아도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2,000원. 고려아연이 지금 언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가운데 3.7%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3,000원. 네이버도 2.6% 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3% 넘게 떨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호가는 29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HLB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1,100원이고 에코프로가 1.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400원, 리가캠바이오가 4%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500원, 엔케미 2.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5만 3,100원이고 휴젤 4% 하락 예상되죠. 클래시스도 4%,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약세가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41,600원, 12만 7,1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7%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정치인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오리엔트전공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글쎄요, 오늘도 좀 주가 변동성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이네요. 일단은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키네마스터도 역시 또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호가 10% 가까이 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도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15%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진짜 오늘 이렇게 됐으면 사실 계속해서 미증시 쪽으로 일찌감치 또 자금을 이동하셨던 분들은 좀 괜찮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쉽지 않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까 정태훈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떻게 손절 타이밍이나 라인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 주말 그 급락으로 이미 네. 기술적인 지지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네. 코스피는 요거 2,380원 지켜줘야 되는데 지난 8월 5일 날 저점이 2,386이고 그 근방에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난 금요일 오늘 그것도 깨진다면은 좀 타격이 있겠는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2,380포인트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달에 기억나시죠? 이란 공격 가능성 때문에 그때 상당히 큰 출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라도 좀 지켜주는 흔적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대를 언덕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예.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이 또 이제 연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생물보안법. 네네네.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좀 그 IT가 약세를 보일 때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였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코스피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 라는 걱정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듯이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예. 이쪽만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쪽까지도 약하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쪽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가 또 얼마만큼 또 시장을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고 카카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방어해 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진짜 고려의 시총 1위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별 희한한 이거는 뭐 우스개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아주 뭐 자조적이기도 하고 별 소리가 다 이제 시장에 돌긴 하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이 밸류 프로그램만큼은 뭐 어떤 식의 전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네네. 어느 쪽이 뭐 집권을 하든 간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그동안에 이제 밸류 관련해서 또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에 어떤 좀 힘을 실어주려는 발언은 있었습니다만 네네. 요쪽은 어떠십니까? 지금 참 급하게 조정을 받네요 그동안에. 사실 네. 저도 KB금융이 왜 빠진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밸류 관련된 지수가 하락을 한 것들이 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힘이 빠질 거다.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은 밸류 지수에 포함도 안 되는데 같이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서 어쨌든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현재 뭐 소위 말하는 금융주들을 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금융주 외국인들이 호닥 들어왔었다가 그 화요일 기점에서 빠져나간 게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연말에 어떤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분명히 금융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요일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밸류업 정책과 연관돼 가지고 금융주가 타격을 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급하게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좀 진정성을 보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KB금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어떤 보율이 78% 정도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저는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가 좀 끝나고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게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소나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만 더 좀 여유를 보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배당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만 이제 많이 좀 활용하는 종목인데 네. 한국셀석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한국셀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DPS가 좀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사실 견주하게 33만 원대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한국쉘서고요. 네, 한국셀석입니다. 예. 코드 번호가 002960인데 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DPS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가에 놓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회사만큼 배당금이 높은 회사는 저는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주가가 지금 예상가 기준으로 33만 원인데 작년에 DPS가 23,000원이었거든요. 어허. 올해 최소한 25,000원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2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하면서 되게 고배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셀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대차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33만 원인데 요게 지금 한 28,000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DPS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배당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의 어떤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좀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셀석유
이런 것도 한번 틈새 전략으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요. 그래도 투자 최종 판단은 또 다 본인들이 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부터 좀 빠르게 움직일지 좀 그게 궁금해요. 뭐 반도체예요, 2차 전지예요, 바이오예요. 트럼프 수혜주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수혜주. 네, 그러면 2차 전지. 아, 2차 전지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저는 다는 예,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 엔비디아 낙수 효과를 보게 되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테슬라에 좀 수혜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4680 배터리 거기다가 스페이스X 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이쪽으로 보게 된다면 단연 테슬라 낙수가 기대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수 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시되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에서 그쪽을 좀 먼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전히 뭐 시장의 테마에 그러니까 그 이슈의 중심은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 뭐 그럼 트럼프 그 수혜주 얘기를 제가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계성 매물들 출회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는 경기도 견조하고 또 주요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4% 떨어집니다. 2,392포인트, 코스닥 1.8% 떨어지네요. 64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내림세입니다. 지금 현재 53,400원이고 SK하이닉스 1% 하락이네요. 165,200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약세입니다. 382,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9% 하락으로 942,000원이고 현대차도 1.2% 떨어집니다. 20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1% 약세입니다. 93,700원, 고려아연 지금 3% 강세입니다. 187,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2% 하락으로 17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떨어집니다. 44,450원이고 KB금융이 지금 1.7% 하락으로 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 넘게 떨어지네요. 295,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8% 하락 127,000원이고 HLB가 0.5% 내림세로 72,000원. 에코프로 1.8% 떨어집니다. 69,3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2.7% 하락으로 101,800원. 그리고 엔케임이 4% 넘게 떨어집니다. 15만 원 선을 하회합니다. 149,900원. 휴젤 2% 하락 258,500원, 클래시스도 2.7% 약세로 42,5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떨어집니다. 128,700원이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6% 하락으로 6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고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테마주는 오늘도 좀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미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사흘 연속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20%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정적 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DTC 아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이후 오늘 6% 강세고 드래곤 플라이도 지금 6% 올라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정치인 테마주를 알려드린 거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 테마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괜찮네요. 1% 상승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상승했고 오늘 2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뭐 지금 정치인 테마주 내에서 또 안철수 테마주도 움직이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237억 원, 기관 803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 투자자는 1,03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각각 206억 원, 10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30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9시 5분 향해 가는데요. 달러 환율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6원 80전 상승한 1,42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시장 뭐 지금 감히 그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구간이네요. 사실 이미 손절 구간 놓쳐버린 지도 오래됐고. 예. 그래요. 지금 뭐 환율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NDF 시장에서도 당국이 역할을 했다는 게 오늘 개장가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29원 넘어가니까 뭐 당국 개입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또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고 저는 국채 선물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여기도 일종의 증시처럼 동시효과처럼 개장 전에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10년물 국채 선물이 2.43 제가 아까 봤던 마이너스 2.4 이거 투빅이 빠진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채권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였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네. 개장하고 나서 지금 국채 선물 약간 강보합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급하게 또 밀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일단 2380 지지되고 있는 거 요것도 코스피는 그나마 이렇게 그거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그렇게 미친 듯이 파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현선물 개장 초긴 합니다만 네. 선물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280억대 순매수. 너무 지금 여기서 막 여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패닉셀을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한 상황이고.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렸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기도 이미 놓쳤죠. 놓쳤고 예. 그렇다고 저가 매수를 기대하던 세력들도 여기서 선뜻 손은 안 나갈 거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무슨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공포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니케이는 오늘도 오르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대 매매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을 좀 거고. 그럴 수가 예, 있겠죠. 예. 코스닥은 뭐 개장 초에 아무래도 그거는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신용 잔고가 많이 그동안 줄긴 줄었던데 아직도 정리해야 될 물량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인들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순매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3% 빠지는 거 보니까 코스닥 3%는 아프네요, 진짜. 네네. 네. 이게 매도를 보니까 예.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안 사니까 지수가 그냥 이렇게 안 떨궈진다. 사니까. 맞아요. 네, 떨궈진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정민 앵커 브리핑을 봤는데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네?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좀 못 이어가시는데. 제가요? 네. 원래 기대도 안 했어요. 네, 그냥 근데 이제 다만 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게 네네.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자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많은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전 종목별 등락현황을 보거든요.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설명드려 보면 코스닥이 오늘 하락 종목수가 1,519, 상승 종목수가 115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매도 종목이 많다라는 것들은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이고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단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종목별 등락률을 봤을 때 하락 종목수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좀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네. 조금 이제 상승 종목수가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되면은 네. 그때는 그래도 대안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종목수 1,400 종목, 1,200 종목, 오늘 같은 네. 1,500 종목 이런 날은 들어가서 수익 난다라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해소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거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좀 해소가 돼 나가는 국면이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나마 이제 시장에 접근할 만한 투자 전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면서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1,500 종목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하락 종목 수가 1,000 종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뭐 그런 현상이 나올 때까지만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 전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좀 진정세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삼성전자는 네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학자들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제한적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장 볼 때 종목 등락 현황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만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5만 원은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만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V자 반등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와서 어쨌든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뭐 상황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H뱅 관련돼서도 계속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저는 뭐 하이닉스가 단연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뭐 1등은 어쨌든 하이닉스로 가버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도 저는 하이닉스가 낫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의약품하고 운수장비,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일 거고 운수장비 쪽은 이제 현대모비스 쪽.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기금도 나름대로 지금 거래소 쪽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초반에 사주는 연기금도 역할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혹시 저기 네. 정 이사님 네. 이쪽 특정 그룹이긴 합니다만 요즘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 롯데그룹주에 투자한 투자분들에게 드릴 어떤 무슨 그게 있을까요? 내용이? 롯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루머로 끝이 나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롯데 그룹주가 종목이 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롯데 그룹주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을 떠나서 예. 뭐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뭐 롯데칠성, 롯데제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롯데 뭐 최근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 게 그건 사실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롯데케미칼이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아시겠지만 3년 연속 지금 적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기댈 언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뭐 롯데가 좀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이 아시겠지만 롯데건설 쪽으로 투입한 자금이 한 9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롯데건설이 우발 채무가 한 6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상환이 돼야 될 우발적 채무가 3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호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내에 상환이 돼야 될 단기 차입금이 2조 3천억이거든요. 합쳐서 지금 5조 9천억, 그러니까 6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물론 뭐 롯데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금이 15조 정도라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하냐도 틀려지는 거거든요.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이제 투자 자금에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부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롯데그룹주의 상황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이 됐든 롯데쇼핑이 됐든 이런 그룹주들이 업황이 좋게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발적 채무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만한 자회사들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우발적 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롯데그룹주 같은 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이제 담보로 제공한다. 그리고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1조 6천억 정도 이제 누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롯데그룹주에 대한 걱정을 끼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 우발적 채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상한 계획을 가져가게 되고 이런 것들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을 진화시키느냐 이건 결국 롯데그룹주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 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